지난 시간에 기후하고 문화지역까지 다 끝났죠. 이번 시간에는 자원을 볼 건데요. 이 자원도 어느 영역에 들어가냐면 세계지리 영역에 들어갑니다. 얘도 세계지리에 들어가요. 이것만 짚어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징에 대해서 파악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파악한다. 이 단원에서 나오는 자원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총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 자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식량 자원,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자원 이렇게 총 3개가 등장을 할 겁니다.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이렇게 3개가 출제가 될 거예요. 네, 이 정도 알아두시고 한번 본문으로 가볼게요. 지금 본문은 18쪽이에요. 18쪽, 본문은 18쪽입니다. 자, 자원의 의미와 특성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원의 의미보다는 특성이 중요합니다. 특성에 밑줄 치시고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 이 각각의 특징, 이 정의를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한성은 한정된 자원 매장량으로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이다. 자, 이거 제가 사전에서도 찾아왔는데요. 이 유한성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한자를 같이 보면은 이게 있을유요. 있을유. 이 한 할 때 한은 한계 할 때 한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한계가 있다. 자원은 쓰면 언젠가는 고갈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유한성이고요. 두 번째가 편재성인데 편재성 할 때 이 편은 편애할 때 편이에요. 편애할 때 편. 이 편은 편애할 때 편. 이 제할 때 제는 지금 여기 편중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편재성이라고 보면 이 제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제에 해당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게 지구에 똑같이 다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석유를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예시로는 석유가 있습니다.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가변성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가변성은 시대와 장소,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도 사전으로 같이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죠? 자, 보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가변성이라고 한대요. 자, 이 가변성 할 때 가는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 가예요. 가능하다 할 때 가. 변은 변화할 때 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것의 가치가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원의 특성 이렇게 총 3가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유한성, 편재성, 가변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에너지 자원을 볼 거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 있잖아요. 물. 이거 500ml짜리 물. 옛날에는 누가 물을 돈 주고 사 먹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근데 지금은 물 돈 주고 사 먹죠. 1950년대에는 물 안 사 먹었어요. 그쵸? 물 안 사 먹었는데 2020년대에는 물을 사 먹어요. 시대에 따라서 자원의 가치가 변한 거죠. 그쵸? 이것도 예시로 써놓을까요? 자, 이것도 예시로 써놓읍시다. 자, 예시로는 물이 있다. 다음에 편재성의 예시로는 석유가 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이 자원의 특성만으로도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23쪽입니다. 23쪽으로 오시면 실전 문제 3번에 나와 있죠. 실전 문제 3번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해설 들어주세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원의 특징은 자원이 지구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일부 지역에 집중돼서 분포한다.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서 분포한다. 고르게 분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곧 치우쳐져 있음. 이 말이잖아요. 쳐져 있음. 어떤 거랑 관련이 있죠? 그러면 2번이죠. 편대성. 창의성은 뭐예요? 창의성은 뭐 상상력이 풍부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상하는 거 이런 건 창의성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 다음에 학습성은 이건 문화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젓가락을 쓰잖아요. 젓가락을 쓰는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젓가락을 잘 못 써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서양인들도 학습하면은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학습성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유성은 뭐냐면 이것도 문화의 속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있을까요? 한국인이라면 한글을 쓰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뭐 김치 먹는 거. 이렇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 문화를 같이 향유한다는 거예요. 같이 공유한다. 그게 공유성입니다. 10점 문제 3번의 정답은 2번이고 3, 4번은 문화 속성으로 뒤에서 나올 거니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18쪽으로 올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에너지 자원의 특징과 분포 나오는데 자, 에너지 자원에는 크게 3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석탄, 석유, 천연가스입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석유입니다. 석유입니다. 이거만 알아두시고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석탄은요, 에너지 중에 역사가 제일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석탄이니까. 그리고 석탄은 산업혁명의 주요 연료로 이용이 됐습니다. 산업혁명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차도 타고 기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이런 운송이라든지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증기기관차를 사용할 때 어떤 연료를 사용했냐면 석탄을 사용했습니다. 왜냐면 얘는 태우는 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산업혁명의 주요 연료로 이용된 게 바로 석탄인 거죠. 그리고 석탄은 고생대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넓은 범위에 분포한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이 있고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자, 석탄의 분포에서 고생대라는 말 나오잖아요. 고생대가 뭐냐면 이제 그 땅의 역사를 따질 때 어떻게 나누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고생대는 이 말 그대로 오래된 땅이에요. 오래됐어요. 오래된 땅. 신생대는 비교적 새로 생긴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새로운 땅이라고 써볼까요? 새로운 땅. 비교적 새로운 땅인 거죠. 고생대는 오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땅이 계속 압축되다 보니까 얘는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석탄인 거고 신생대 땅에서는 이렇게 쭉쭉 될 시간이 많지 않아요. 고생대보다. 그렇기 때문에 신생대에서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생깁니다. 이 땅의 성질에 따라서 자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자원이랑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고생대에서는 석탄, 신생대에서는 석유하고 천연가스. 그러면 땅의 성질에 따라서 이 땅의 시대에 따라서 지금 자원이 결정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석유나 천연가스는 둘 다 신생대 땅에 있기 때문에 둘이 분포하는 지역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포 지역. 석유가 분포하는 지역과 천연가스가 분포하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유사합니다. 대부분 유사해요. 네.
이 정도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석유인데요. 석유는 석탄보다 늦게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지금 사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사용량이 가장 많다. 분포는 세계 매장량의 절반이 서남아시아의 페르시아만에 분포해 있다. 이 말은 우리 지난번에 문화권 얘기할 때 이슬람 문화권, 그렇죠? 이슬람 문화권 봤었잖아요. 그 이슬람 문화권하고 또 일치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슬람 문화권, 뭐 아랍 문화권 이렇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편재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안 나오죠. 석유는 정말 일부 지역에서만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주요 수출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이렇게 아라비아 할 때 아랍, 아랍에미리트 할 때 아랍 이렇게 아랍 지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요 수입국으로는 석유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수입을 하겠죠. 유럽이라든지 미국, 아시아 공업 국가 등입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석유가 엄청 많이 나와요. 원래 석유가 많이 나와요. 얘네 원래 석유도 많이 생산하는데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니까 얘네들이 수입을 해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에서도 석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석유는 어느 땅에 매장되어 있을까요? 석유는 신생대 땅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 없으니까 적어주세요. 그러면 아까 땅에 따라서 어떤 자원이 나올지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천연가스가 이 아랍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천연가스 아랍 지역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자, 넘어가서 19쪽으로 갈게요. 19쪽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볼 겁니다.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 에너지에 비해서 오염물질이 적은 청정에너지예요. 뭔가 이 이름에서도 뭔가 깨끗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천연가스라고 하니까. 이 천연가스는 가스잖아요. 가스. 우리 그 가스레인지에 쓰는 그 가스가 이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인데 이 천연가스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먼 나라로 올 때는 어떻게 오냐면 이 가스를 액화합니다. 액화가 뭐냐면 액체화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우리 눈에는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 우리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존재하죠. 기체로 존재하죠. 기체. 그렇죠?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체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 똑똑한지 이 기체를 뭐로 만드냐? 기체를 액체로 만들어요. 기체를 액체로. 눈에 보이는 물방울처럼. 이게 얼면 어떻게 돼요?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되죠. 얼음. 그렇죠? 근데 이 천연가스는 어떤 기술을 사용한다? 액화 기술을 사용해서 기체에서 액체가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 그래서 이렇게 기체에서 액체로 만든 것을 배로 태워서 이제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땅이 다 붙어 있잖아요. 자,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천연가스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나오냐면 러시아에서 많이 나와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이렇게 좀 단절되어 있는 것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삼면으로 바다를 접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배를 타고 오거나 비행기를 타고 와야지만 자원을 거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굳이 이 가스를 액화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파이프 이제 관으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그냥 보내면 되거든요. 이렇게 관으로 다 연결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냉동 액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앞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냉동 액화 기술을 왜 사용하게 되었냐면 부피 때문에 그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냉동 액화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액체로 있을 때보다 기체로 있을 때 훨씬 더 부피가 크겠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 그릇 안에 뭐 공기를 넣는다고 쳐보고 물을 넣는다고 쳐봅시다. 어느 게 더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죠. 우리가 가방에 짐 쌀 때 꾹꾹 눌러서 공기를 빼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죠?
최대한 부피를 줄여서 더 많이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부피를 줄여서 더 많이 한 번에 많이 이동하려고 냉동액화 기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천연가스에서 중요한 거는 냉동액화 기술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그래서 석유처럼 국제 이동량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국제 이동량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분포는 주로 석유의 분포와 일치한다. 무슨 땅이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서 신생대 땅에 천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신생대 땅에서 천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신생대. 주요 수출국으로는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이 있고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과 유럽 등이 있다. 유럽에서는 천연가스가 안 나오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석유가 많이 나오고 천연가스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걸 다 씁니다. 자기 나라에서 다 쓰고도 모자르니까 수입을 해서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밑에 보면은 자원민족주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건 왜 발생하는 걸까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석유는 현재성이 가장 높은 자원 중 하나로 국제 이동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진 국가들이 못 가진 국가들에게 판매를 할 때 뭐 제한을 한다든지 수출을 너네한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에 터졌을 때 이제 유럽 사람들 큰일 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러시아에서 대부분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 유럽 사람들은 가스로 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천연가스를 수출하지 않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겨울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자원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자원민족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읽어보면은 자 석유를 국유하거나 수출 제한을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국제적 갈등과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옵니다. 물자원의 분쟁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총 3개 이야기했습니다. 총 3개 뭐였죠? 에너지 자원에는 뭐가 있다? 에너지 자원에는 석탄,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있다. 이 중에 국제 이동량이 제일 많은 거는 석유, 그쵸? 신생대 땅에서 나는 거는 석유하고 천연가스. 고생대 땅에서 나오는 거는 석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식량 자원의 특징과 분포로 넘어가 봅시다. 식량 자원도 이제 고3들 수능 볼 때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식량 자원은 크게 우리가 3가지를 봅니다. 쌀하고 밀, 그 다음에 옥수수 이렇게 3개로 보는데요. 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쌀 어디서 많이 나요? 아시아 지역에서 나요. 그쵸? 쌀 누가 많이 먹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쌀 많이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쌀 먹고 인도 사람들도 쌀 먹고 그다음에 동남아 사람들도 다 쌀 먹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생산지, 이 만들어내는 곳하고 먹는 곳, 소비지가 대체로 일치해요. 그래서 국제 이동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지하고 소비지가 일치하다라는 표현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국제 이동량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쌀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나냐면 아시아의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에서 납니다. 온대 기후 지역에서 쌀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이 있다. 이 부분은 쉽죠. 밀은 어떠냐면 밀은 재배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그리고 밀은 생산이 까다롭지가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밀은 내한성하고 내건성이 강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내할 때 이 내가 내한성, 내건성 할 때 내가 인내하다 그 할 때 인내할 때 내예요. 그러니까 뭘 참는 거냐면 이 내한성 할 때 한은 한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파. 내건성은 건조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은 어떻게 되냐면 추워도 괜찮고 물 좀 없어도 돼. 건조해도 괜찮아. 얘는 어딜 가나 그냥 잘 살아남는 애예요.
이제 성격이 너무 좋아서 여기 가도 잘 지내고 저기 가도 잘 지내. 근데 쌀은 어때요? 쌀은 일단 물 엄청 많이 필요하죠. 내한성하고 내건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쌀은. 그러니까 쌀은 아주 예민한 친구인 거고 밀은 내한성하고 내건성이 강해서 어디서도 생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밀은 어느 지역에서 주로 생산을 하냐면 유럽 대륙, 그다음에 앵글로 아메리카, 미국하고 캐나다, 오세아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밀 많이 먹죠. 빵 많이 먹고 파스타 먹고 이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밀이 많이 나니까 그런 거죠. 재배 면적이 넓고 생산이 까다롭지 않다.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십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옥수수인데요. 옥수수는 신작물이에요, 여러분. 신작물. 옥수수 신작물인데 신작물을 뭘 신작물이라고 하냐면 감자, 고구마 이런 것도 신작물이거든요. 감자, 고구마. 아메리카 대륙이 옛날엔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 여기 위 유럽 있으면 유럽이 이렇게 쭉 넘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이 작물들을 신작물이라고 합니다. 감자, 고구마, 근데 고추도 신작물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지역의 사람들은 주로 옥수수를 먹어요. 아메리카 사람들은 옥수수는 아메리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대표적으로 또띠아 있죠. 또띠아. 너무 타코 이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쌈 싸 먹는 건데 뭐에 쌈 싸 먹는 거냐면 이렇게 동그란 옥수수를 싸서 먹어요. 이 옥수수를 이걸 어떻게 만드냐? 우리가 밀가루에 물 넣고 이제 섞어가지고 김치전 해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옥수수를 아주 잘게 빻아서 그걸로 이제 전처럼 만드는 겁니다. 얇고 크게. 그래서 거기에다가 야채라든지 토마토 소스도 넣고 이렇게 해서 쌈 싸 먹는 게 바로 타코예요. 그런데 옥수수는 최근에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이렇게 직접 식량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가 무슨 얘기냐면 생물로부터 나온 거예요. 옥수수를 사용해서 옥수수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이 옥수수를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추출한 다음에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 에탄올을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걸 연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바이오 에너지를 쓰면 뭐가 좋을까요? 환경을 파괴하는데 조금은 좀 덜 합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게 조금은 덜하다. 이런 장점을 짚을 수가 있겠죠. 네.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로 옥수수가 사용된다. 분포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온 신작물이에요. 그렇죠?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이 먹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아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가지 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 자원하고 식량 자원 이렇게 두 개 봤습니다. 에너지 자원에서는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식량 자원에서는 쌀, 밀, 옥수수 이렇게 세 개를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끝낸 거거든요.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로 가셔야 되냐면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에 자 1번하고 1번만 풀어보면 되겠네요. 23페이지에 자 1번 풀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풀으셨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원을 고르는 거예요. 자, 우리 선지 먼저 보면은 여기 중에서 우리가 배운 거 뭐 있어요? 석유하고 석탄이에요. 그쵸? 구리하고 철광석은 아예 안 배웠잖아요. 이렇게 두 개는 제하고 석유하고 석탄 중에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골라볼게요. 자, 자동차 보급의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했다. 수요가 뭐냐면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이것의 필요가 급증했대요. 뭘까요? 이것만 읽어도 알 수 있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편재성이 매우 크다. 국제적 이동량이 많다. 우리 앞에서 봤던 표현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이런 아랍 국가들, 중동 국가들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답 뭘까요? 정답은 2번 석유죠. 네, 석탄 우리가 자동차 석탄으로 떼워서 가나요? 아니죠. 그쵸? 석탄은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다기보다는 비교적
전보다는 사용이 덜하죠. 그쵸? 그리고 편재성이 석탄보다 석유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이동량도 많습니다. 이렇게 실전 문제 1번 풀어봤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자, 20쪽입니다. 20쪽. 20쪽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과감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자, 5번으로 가면은 지속가능한 발전해서 나와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 왜 필요하냐?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천연가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연가스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밀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빵 가격 엄청 많이 올라갔죠. 왜 그럴까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밀의 주요 수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계속 에너지 자원, 식량 자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갈등이 심화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다양한 생물들이 멸종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상황이죠. 그럼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환경 보호하는 거, 두 번째는 사회적 포용, 세 번째는 경제 개발입니다. 첫 번째 환경 보호 보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떤 발전이어야 돼요? 자원을 절약하고 지구를 보호하는 발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삶을 보호하는 이런 윤리적인 경제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하면서도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 정도고요.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재생 에너지예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뒤에 유형 나와 있죠. 이렇게 뒤에 여기가 이제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 이게 정의예요. 이 정의를 보고 어떤 에너지인지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신재생 에너지는 재생 가능한 자원을 변환해서 이용하는 에너지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바람, 조력 발전 이런 것들. 이거는 사용한다고 해서 소진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태양열 매일매일 받고 있지만 햇빛 쬐지만 태양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생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재생 가능한 자원을 변환해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종류는 이런 게 있대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지구상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뭐가 크지 않다? 편재성이 크지 않아요. 편재성이 낮아요. 어느 곳에 가나 태양 있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 가나 바람 불고. 자, 그리고 재생이 가능해서 고갈되지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한성도 높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어서 환경 친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 유형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하천, 호수 등에서 물의 낙차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수력 에너지. 대표적인 예시로 댐. 팔당댐 가면은 거기 댐에서 이제 물 떨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낙차. 떨어지는 차이를 사용해서 높이 차이를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열 에너지. 지하수나 지하의 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 주로 어느 지역에 있을까요? 아이슬란드. 이런 지역이 있는데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하거든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거는 그만큼 땅도 따뜻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람의 흐미로 풍차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거 얘를 풍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 빛을 이용하면 태양광이 되고 동식물의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면 바이오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 유기물이 뭐냐면 똥이에요, 똥. 지금처럼 화장실이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의 똥이 엄청나게 좋은 비료였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동식물의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 그걸 바이오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어려우실 만한 게 조력 에너지인데요. 조력 에너지는 밀물하고 썰물의 차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밀물하고 썰물의 차이를 조차라고 불러요. 조차. 이 조차에 의해서 생기는 힘으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걸 조력 에너지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요. 다시 23쪽으로 가서 보면은 23쪽입니다. 이거 23쪽이에요.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바람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면서 산지나 해안 등 바람이 강하고 지속적으로 부는 지형에서 유리하다. 뭐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나는 볼게요. 나는 땅속의 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한대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등 화산지대에서 볼 수 있다. 뭐예요? 이거는? 지열이죠? 그쵸? 이거는 지열이고 나는 지열, 가는 풍력이죠. 자, 가는 풍력이다. 나는 지열이다. 두 개 동그라미 되는 건 뭐가 있죠?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럼 앞으로 와서 암기 점검하게 볼게요. 여기는 22페이지입니다. 아래 설명에 부합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써봅시다. 바람의 흠으로 전력 생산하는 거, 풍력이죠. 하천 등 물의 낙차로 에너지 생산하는 거, 수력. 건조기후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태양광이겠죠? 태양광. 물도 없지. 뭐 땅에 열은 있을 수 있지만 화산지대만큼 뜨겁진 않겠죠. 그 다음에 바람도 엄청 많이 불지 않을 거고 태양광이 제일 적절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시화호 발전소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 시화호 발전소는 조력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는 모르면은 그냥 못 푸는 문제죠. 조력 에너지. 5번. 산지하고 섬 사이에서 많이 관찰된다. 뭘까요? 산지하고 섬 사이에서 많이 관찰되는 것은 풍력입니다. 풍력. 왜냐면 여러분 이 산지하고 섬 사이에 섬에는 뭐가 많다 그래요? 섬에는 바람하고 제주도에는 바람하고 돌하고 여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잘 붑니다. 풍력. 네. 그다음에 지하의 열을 이용해서 에너지 생산하는 거 지열이고 동식물의 유기물 분해하는 거 바이오다. 바이오 에너지. 밀물과 썰물의 힘으로 에너지 생산하는 거 조력. 옥수수가 최근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밑에 예제 풀어보기. 풀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강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곳에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 뭐예요? 이거는 풍력 발전이죠. 풍력 발전. 자,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 때 바다 높이 차이를 이용해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조차. 이게 조차예요. 이게 조차. 조차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하는 거 조력이죠.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에너지랑 관련된 문제들 다 풀어봤습니다. 총 3개가 있다 했어요. 어떻게 3개? 자, 에너지 자원에는 어떻게 있다? 에너지 자원하고 자원에는 에너지 자원하고 식량 자원, 신재생 에너지가 있다. 이 각각의 자원들 이름하고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알겠죠? 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